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론 15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한 대로 15주차는 이제 기말고사 임박한 주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별도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상사중재 수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무역물류 전공 아닌 친구들은 이제 상사중재 수업을 들을 필요도 없고 해서 상무론에서 또 간단하게 관련 내용들을 소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수업은 진행을 하되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간략하게 길게 할 생각 없어요. 짧게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클레임입니다. 무역 클레임이란 게 쉽게 말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클레임이란 말 자체를 많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무역 거래를 해서 정상적으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역할을 잘 수행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어떤 물품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대금 결제나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불만이 쌓일 것이고 문제 제기할 것이고 계약 이행을 제대로 하라라고 항의나 어떤 이의 제기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역 클레임은 품질 불량이나 아니면 수량이 부족하거나 내가 100개를 주문했고 100개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을 했는데 실제로 받은 물건이 100개가 아니라 50개라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문제 제기하겠죠. 왜 50개를 더 주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 카테고리들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지만 무역 거래 조건을 이야기할 때 품질 조건, 수량 조건, 선적 조건, 포장 조건, 가격이나 대금 결제 조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 그 매도인의 역할과 매수인의 역할을 분명히 결정을 해서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어떤 의지 부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나 환경에 의해서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 이제 계약이 불완전하게 종료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잘못이나 그러한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입은 쪽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은 쪽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런 식으로 어떤 양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분쟁을 잘 해결하는 것이 이 대표적인 상사중재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삼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문제를 제기하고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타결할 수도 있고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수량이 부족하게 왔어요. 문제 제기하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보내줄게. 아니면 대금을 감액시켜줄게. 양 당사자 간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어느 정도 협상과 화해와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이게 가장 바람직하죠.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입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죠. 그러면 제3자 심판이 개입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제3자에 의해서 무역거래 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성이 없는 게 이 소송은 법원에 가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보통 무역계약서에 중거법 조항이나 그런 걸 통해서 중거법원, 계약의 중거법원에서 이 분쟁 해결을 하게 되는데 이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것이 뭐냐면 국내 거래 당사자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파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라면 그냥 한국 법원에 가서 한국의 상법으로 어떤 책임 있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법원이 이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그 법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강제 집행이라든지 대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이 무역거래라고 하는 거는 무역거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거래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뭐 한국 사람이면 뭐 반대쪽은 미국 사람이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이거나 중국 사람이거나 한국 사람이거나 일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일본 사람이거나 미국 사람이거나 서로 다른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들 당사자들 사이에서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과연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에 가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을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에 있는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을 할 것이냐 에 문제가 있고 소송이 실제로 진행됐다 했을 때 그 소송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미국의 법원에서 판단을 한 내용을 가지고 한국에서 이것을 강제 집행력을 얻을 수 있느냐 뭐 결정력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또 판결의 효력과 집행의 효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이 무역거래에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냐라고 물었을 때 뭐 최종적인 해결 방안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인 해결 방안책은 아니에요. 소송이란 건 또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시간이 굉장히 매우 오래 걸리는 분쟁 해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에 대한 어떤 대체적인 분쟁 해결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AD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빼고 소송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3자 개입에 의해서 무역거래 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 그래서 알선이나 조정이나 중재 같은 해결 방안을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 ADR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법원의 경우에는 3심제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3심제인데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그래서 짧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고 특히 중재와 같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 국제적인 어떤 판결의 효력 이런 것에 대한 인정 그리고 집행력 확보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을 통해서 한국의 대법원에서 판결 내린 사안에 대해서 미국에 가서 그것을 강제 집행하기가 어려운데 중재는 그게 가능해요. 중재는 서울 삼성동에 있는 부산에도 저기 BIFC 문현동에 있는 저기에 부산 사무소가 있어요.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중재기관에서 중재 판정을 내리면 그 중재 판정의 내용이 물론 같은 유역협약의 가입국이어야 하지만 그 유역협약 가입국에 가서 상대방 국가에 가서 상대방 국가의 법원으로부터 오케이를 받으면 승인을 받으면 그 나라에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발휘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성이 있어요. 한국의 법원에서 하는 소송은 국제성이 없지만 중재는 국제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상사 중재에 대해서만 조금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사 중재라고 하는 거는 계약에 의해서 어떤 사법상의 분쟁, 민간의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상의 분쟁을 핵심은 이거예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해결하지 않고 사인인,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인은 판사님이 아니고 공무원이나 판사님이 아니고 제3자를 중재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판정을 통해서 양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법원의 판결, 특히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최종심이죠. 그래서 확정 판결이에요. 대법원의 판결은 뭐 더 이상 상고할 수도 없고 이제 그대로 어떤 그 판결의 내용이 확정적이어서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 상사중재는 1심이지만 이 중재인들의 판정에 대해서 최종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사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이상 문제를 제기하거나 뭐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 중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지만 최종적인 판정이 내려졌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기판력, 기속력이 대법원 판결처럼 동일하게 최종적인 판정, 최종적인 해결책으로서 제시됩니다. 분쟁 당사자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상사 중재를 통해서 특히 일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재인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사적 자치 원칙, 무역 계약에서 흐르고 있는 사인과 사인,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 영역에서의 계약에 의한 자율적인 거래를 그들 당사자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들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바대로 하겠다, 자치적으로 하겠다라는 사적 자치 원칙의 확장이에요, 결국엔 이것 또한. 그래서 중재가 가지고 있는 유효성 신속합니다. 1심제예요. 그리고 중재인의 전문가적 판단. 법원은 판사님들이 계시지만 판사님들이 법에 뭐 판사를 오래 하시면서 이 법의 효력이라든지 법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무역 거래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무역 거래 대상 물품이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분 반도체에 대해서는 판사님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중재를 하게 되면 그 중재인을 뭐 반도체 전문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건설공사라고 하면 건설공사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할 수도 있고 전문가의 판단의 영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이긴 하지만 소송의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까지 간다라고 치면 이게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변호사 비용이 나가는데 상사중재도 뭐 변호사를 씁니다. 상사중재 할 때도 변호사 당연히 쓰는데 그래도 기간이 짧게 끝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법원에 이제 법원은 이게 공판주의라서 일단 공개됩니다. 판결이 공개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법률정보 사이트나 이런 데 가보면 한국의 대법원 판례를 다 확인해 볼 수 있고 조회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상사중재는 프라이빗합니다. 미공개가 원칙이에요. 상사중재의 내용이 미공개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상사중재 뭐 사실 법원의 판결도 막 그렇지만 이게 되도록이면 상사중재는 중재인이 조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 당사자들의 어떤 합의나 화해를 이끌어내려고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있죠. 어느 한 사람은 50원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한 사람은 100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중재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면 한 75원에 조금 양 당사자 조금씩 한 발짝만 양보해서 75원으로 합시다. 이런 성향의 판결을 많이 해요. 상사 중재인들이. 그래서 우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되도록이면 이게 또 이런 상사 중재를 하는 거래 당사자들, 당사자 사인과 사인 간의 분쟁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비즈니스 파트너였다가 어떤 비즈니스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이게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상사 중재하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도록 어떤 유인을 하거나 해결책을 그렇게 제시하거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재 판정의 국제적 집행이 보장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송은 한계점이 있어요. 한국의 법원의 어떤 강제력은 한국이라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제한이 됩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은 물론 미국이 뭐 세계 최강대국이긴 하지만 그 나라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 뭐 갑자기 뭐 저기 뜬금없이 뭐 아프리카나 러시아나 이런 데에서 효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토 내로 좁혀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국제재판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상사중재는 기본적으로 뉴욕협약이라는 상사중재의 어떤 국제적인 판정 효력과 강제집행 승인과 관련된 국제협약이 있습니다. 이 뉴욕협약에 한국은 가입되어 있고요. 웬만한 나라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이 뉴욕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을 미국에 들고 가서 미국의 법원에서 승인을 받고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에 가져가서 그걸 뭐 강제 집행을 하거나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데 한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은 그 중재 판정문을 들고 미국 법원에 가서 승인을 받으면 미국 내에서의 강제 집행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뉴욕협약의 가입국이기 때문에. 뉴욕협약 가입국은 서로 회원국 사이에, 가입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국제상사 중재에 대해서 서로 승인과 집행을 인정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뉴욕협약이 그런 효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주요 국가들
세계 무역을 하는 주요 국가들이 뉴욕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 상사 중재는 그러면 뭐 장점만 있냐? 한계성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재판을 하고, 뭐 재판은 아니지만 재판이라 표현하기 좀 그래요. 재판은 소송 법원에서 하는 걸 재판이라고 하고, 이제 중재는 뭐 그냥 중재 심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재 판정, 판결이란 표현도 잘 안 쓰고 중재 판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 중재인을 구성을 할 때 보통 중재인을 3인 중재부로 구성을 하거든요. 3인 중재부로 구성을 했을 때 그 3인 중재인 중에 의장 중재인이나 이런 분을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어떤 법률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분을 꼭 그 3인 중재인 중에 한 명을 변호사로 선임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판사님들이 직접 판결하는 거에 비해서 어떤 법률적인 해석이나 이런 데 있어서 뭐 취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는 거 보면 이제 대법원은 공판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판례들이 다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유사 사건, 뭐 비슷한 사건의 경우에 대법원이 최근에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렸는지 예측이 가능해요. 판례를 통해서. 근데 상사중재는 기본적으로 이게 비공개가 원칙이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상사중재원에서 내려진 판정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그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중재인을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A라는 사건의 중재인하고 B라는 사건의 중재인이 유사한 사건이지만 다른 중재인이 선임될 수도 있어요. 중재인이란 게 뭐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맡겨놓고 다 그 사람의 어떤 해석이나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중재인 풀을 만들어 놓고 그 중재인 중에 해당되는 사건을 맡아서 진행해 주실 중재인을 이렇게 선임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니까,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중재인이 선임되느냐에 따라서 중재의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관성이 들어가는 거죠. 중재인의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중재는 1심이에요. 상소가 안 돼요. 그리고 중재인이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3인 중재부로 구성을 하는데, 이 3인을 어떻게 하냐면, 쉽게 말하면 피고와 원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인가 피신청.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재판을 제기하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 원고, 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중재 쪽에서는 신청인, 피신청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중재 신청을 한 사람, 중재 피신청을 당한 사람 이렇게. 그러면 3인 중재인이 있으면 한 사람은 신청인이 선임을 하고 한쪽은 피신청이 신청을 하고, 그 중재를 진행하는 상사중재원의 사무처에서 뭐 한 명을 지목을 해서 3인 중재인을 구성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선임을 해준 것이 뭐 변호사를 선임한 건 아니지만 뭔가 대리인적인 성격, 이쪽 나를 선임해 준 사람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가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죠. 나는 이거 분명히 억울해서 내가 100% 얻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중재인이 갑자기 개입해서 100%다 하지 말고 5대5로 해. 뭐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억울한 거죠, 굉장히. 법원에 가서 냉철하게 판단을 받았는 게 오히려 나았다 싶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절충을 하려고 하는 중재인이 되도록이면 갈등을 봉합을 하고 절충을 하려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내려지는 판정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상사 중재를 하는 경우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중재의 한계점인데, 중재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들이 중재 계약 혹은 중재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서면으로 작성이 돼야 돼요. 그게 뭐 계약서 안에 표준 중재 조항이란 형식으로 계약서에 한 약관이라고 해야 되나, 클로스가 들어가 있으면 제일 무난하고 깔끔하고요. 뭐 아니면 별도의 중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어떻게든 표면적으로 양 거래 당사자가 실제로 그 거래 사이에서 거래와 관련돼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것에 대한 암묵적으로 합의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분명히 서면화시켜서 문서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용들, 특히 뭐 중재지라든지 중재기관이라든지 중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어디서 중재할 것이며 어느 기관을 통해서 중재 절차를 진행을 하고 이 중재를 할 때는 어떤 나라의 법률을 중거법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이 7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표준 중재 조항입니다. 요렇게 내용이 무역계약서나 일반거래조건협정서나 아니면 양 당사자의 별도의 중재합의문 내지는 중재합의서 아니면 중재계약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뭐 영어 표현도 있지만 모든 분쟁은 이 계약의 불이행과 관련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모든 분쟁, 논쟁, 의견 차이. 그렇죠. 의견 차이 있을 수 있죠.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 의견 차이 있을 수도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양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이 상사중재규칙은 대한상사중재원의 로컬 규칙이에요. 얘네들이 중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절차로 이게 그래서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 있어요. 중재의 절차적인 부분이 이 상사중재규칙. 보통 이제 또 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에는 이 국제상사중재와 국내 상사중재를 좀 나눠놓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상사중재규칙에 따라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 중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재법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 최종 판정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 이거 나 안 해 할 수 없다는 거야. 구속한다. 바인딩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다 있죠. 어디서 한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어느 기관을 통해서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서 어느 나라 법을 통해서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판정을 내리고 그것은 파이널한 결정이다. 그런 것들을 이 표준상사중재 조항에 넣어서 요 문구를 무역계약서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합의서나 뭐 이런 데 넣는 것이 좋다. 꼭 대한민국 서울이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중국에도 중재기관이 있고요. 일본에도 중재기관이 있고요. 미국에도 중재기관이 있습니다. 뭐 그건 이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디서 중재를 진행할 것인가를 합의해서 정하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 상사중재를 하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을 하게 되면 중재 계약이 있고 중재 합의가 있다면 양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된 분쟁은 반드시 상사중재로 해결해야 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중재 합의를 맺었는데 어떤 계약 내용의 해석이나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불이행이 있어가지고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럼 나 법원에 가서 너 고소 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중재 합의를 했고 중재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가서 소송을 걸면 법원에서 기각시켜 버립니다. 이거 중재로 해결하라. 너네 분쟁 해결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양 당사자 간에 합의했고 그 합의 유효하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저기 가라. 상사중재원 가라. 이렇게 판결 내려줘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무조건 그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법원에 들고 가면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중재 합의 자체가 뭔가 이게 위법적인 사안이 있거나 이러면 그거를 법원에서 다툴 여지는 있지만 중재 합의를 해놓고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냥 기각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기각당할 게 뻔한 데서 법원에 들고 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중재 판정이 내려졌잖아요. 그 중재 판정 들고 그게 억울해가지고 법원에 갖고 갈 이유도 없어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중재 판정은 최종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법원에서 다툴 여지는 없다. 물론 중재 판정이 내려졌는데 이 중재 판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판정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중재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또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파이널한 최종 판정에 대해서 이걸 뒤집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항소를 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사중재가 내려지면 이것은 유역협약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승인과 집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재 절차는 보통 어떻게 되느냐? 원고 피고 있듯이 중재는 신청입니다.
상사 중재원에 양 당사자가 거래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중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사무국으로 이제 가는 거죠.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표준 중재 조항처럼 양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 합의가 있어야 돼요. 중재 계약이나 중재 합의가 있어서 분쟁을 이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 그리고 계약 이행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신청인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을 하고 중재 비용을 미리 선납을 합니다. 나중에 이건 조정을 하긴 하지만, 그러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피신청인한테 알리고 그 단계에서 바로 중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합의나 양 당사자의 하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조정 단계를 거쳐요. 근데 조정 단계가에서 해결이 안 되면 진짜 중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재인을 선정을 해요. 심판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재인을 선정을 하고 이제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되면 중재 심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 당사자 의견서 나오고 증거 제출 받고 뭐 해신 받고 해가지고 내용을 진행을 합니다. 또 뭐 이렇게 불러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문답을 하기도 합니다. 구술 심리 하기도 해요. 그렇죠. 구술 서면 심리가 아니라 구술 심리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면 심리는 비대면이죠. 비대면이고 구술 심리는 대면 심리인데 불러가지고 양 당사자 불러가지고 중재인이 질문하고 해서 심리하기도 하고 증인을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법원의 재판,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중재도 심리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심리가 끝나면 이 중재판정부가 중재 판정을 내려요. 그리고 이 중재 판정문, 그러니까 이 상사중재는 최종적인 판결이지만 상사중재원 자체가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집행력을 확보를 하려면 중재 판정문을 법원에 가져가서 법원이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사중재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에 최종적인 심판을 내릴 수 있는데, 이 상사중재원이라는 곳이 국가기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내려진 내용이 실제로 강제적으로 집행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뭐 대금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준다든지 뭐 이런 어떤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인 행위나 집행이 이루어지려면 중재 판정문을 들고 법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법원이 오케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법원이 오케이 해주면 승인과 집행이, 법원의 승인에 의해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뭐 배상 문제라든지 그렇게 해결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 양 당사자의 분쟁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사중재에 대한 부분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뭐 상무론만 이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뭐 이 정도 상사중재라는 제도가 있구나 정도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봄학기에 대한상사중재원이 아니고 봄학기에 상사중재론, 상사중재 관련된 수업이 열리는데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올해도 그랬고 아마 내년에도 그 상사중재 사례 수업에서는 실제로 모의 상사중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 기반 학습, 팀 기반 학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문제 기반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PBL이라고 하는 방식의 혁신 수업을 올해도 처음 시작을 했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좀 제대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진행을 하죠. 제 수업에서, 상사중재 사례 수업에서. 뭐 그런 수업에서 이 상사중재의 조금 더 법적인 내용이나 절차적인 내용, 추가적인 내용, 그리고 해외의 상사중재와 관련된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실제로 모의 중재를 여러분들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돼서, 법률 대리인이 돼서 모의 중재를 진행해 보는 경험을 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상사 중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어찌 됐든 이번 주 15주차 강의 내용은
뭐 앞서 약속을 했던 것처럼 기말고사 범위에 포함은 되지 않고 지난 시간까지 했던 해상도 14주차 강의 자료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말고사는 진행이 될 겁니다. 한 학기 동안 이 국제상무론 수업을 듣느라 고생을 했고 비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진 점이 참 안타깝긴 하지만 뭐 내년에는 상사중재 사례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면 수업으로 학교에서도 이제 아마 대면 수업을 이제 점차 이제 늘려 나가는 방식으로 일상화를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만나서 얼굴 보면서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했고요. 기말고사 잘 보기 바랍니다.